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장첨지, 이생원 이렇게 부르는 게 옛날에는 그냥 이 첨지하고 박첨지, 김첨지, 이첨지 동네에 하나씩 있죠. 그다가 또 이생원도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생원은 생원과 진사과가 있는데, 그지? 아역 당견 기사로구나. 나도 역시 당연히 마땅히 그거를 보리라 말. 기사,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보리라 이 말이야. 이 사건이 웬수라니까. 응? 구별짓는 일이 만들어져야 돼. 이사, 모사꾼. 우리는 다 일이 이루어져. 밤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기사, 그 일을 나도 마땅히 만나리라 이런 얘기야. 여기서 본다는 것은 맞닥뜨린다 이런 얘기죠. 무슨 일? 천하를. 나도 역시 마땅히 천하를 맞닥뜨릴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뭐냐? 풍지 화멸 몽중이요. 풍, 바람이 그치고, 화멸, 불이 꺼져버려. 멸, 점화, 멸. 불이 꺼져버리면 뭐가? 다 그 모든 것이, 왜? 바람 그치고 불 꺼진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바람이 안 불어. 그 다음에 화풍인데 불이 꺼져. 그러면 그게 꿈속이야? 그게 바로 몽중인 것을 다 꿈속의 일이다 이런 얘기야. 언제 우리가 그런 걸 겪으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이 모두가 다 꿈속의 일이다. 여러분, 제발 좀 그 이상한 짓거리 좀 그만하시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살았어? 더럽게. 별일이야. 근데 그 신기한 것은 그 이상한 행동을 본인이 하면서도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인과가 있는데. 그래서 또 왜 저렇게 막 사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한 번 이 세상 끝장이고 한 번 살면 끝이다 라는 그러한 막 떼먹은 생각이 있는 건지.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무슨 뭐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짓거리고 있어. 미쳤나 봐. 잘못된 거죠. 윤회가 있죠. 반드시 업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불교에 있는 그걸 스님이라고 해야 돼? 중이라고 해야 돼?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세요. 또 학자라고 해도, 불교학자라고 해도 또 이상한 소리 짓거려 막 가는데 그 인기 얻으려고 그래? 뭐 때문에 그런 행동을 나와서 하는지. 그까짓 거 내가 강의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람 그치고 불 꺼지면 한 호흡지간. 호흡지간에 있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한 호흡 멎으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호흡 거두면. 교서사는 한 호흡 거두면이야. 호흡 하나 안 들어가면 끝이야. 부처님은 호흡지간에 있다. 인간의 목숨은. 바람 그치고 불 꺼지면이지 뭐. 멋있어? 바람 그치고 불 꺼지면 끝이야? 멍충이야. 찾지 못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평생 탐진 평생 탐진, 평생을 탐진치 이런 얘기야. 탐진치 속에서, 그지? 우리가 어리석은 거 삼독을 뭐라 그래요? 탐진치라 그러죠. 탐심, 진심, 치심. 평생을 탐진 속에서 인아는 뭐예요? 너인, 상대방을 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이 있으면 그 상대는 나야. 그러니까 이게 아집이 있는 거죠. 너와 나를 구분하는 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어느 누구나를 다 지칭하느냐 3인칭이에요. 아는 나 1인칭이지. 너니 나니 구분하느냐 이런 얘기요. 이렇게 바람처럼 끄덕가는 이 등불 같은 이 참 위태로운 이거에 뭘 오래 살겠다고 천년만에 살겠다고 너니 나니. 그거는 너니 나니는 이 나는 왜 따진다는 거죠? 탐진 속에서 한다는 얘기요. 탐진치, 탐진 번뇌 속에서.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죠. 이 세상은 진짜 그 부처님이 어지간히 똑똑하시야 말이지. 삼독 끝 탐진치 거기에 다 들어가. 인간의 업을 짓는 근본이 탐진치야. 돌아버리겠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삼독을 탐진치 이렇게 해놨지만 불가에서는 내가 그래서 선가에서는 내가 그래서 성가가 더 세다고 하잖아요. 진기조사 불러! 이렇게 되죠. 왜? 부처님은 탐진치 속에서 모든 업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더 가까이 가면 뭐죠? 또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는 삼과법문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삼과법문 36대법 하는 거죠. 삼과법문 뭐 음입계 끝. 탐진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입계가 더 먼저 이놈을 음입계 놈을 먼저 잡들이를 해야 돼요. 음입계 놈을 잡들여야지 탐진치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근경식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그죠? 그래서 근경식 음입계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우리 경허선사가 막작별사를 제목을 지어서 구변하지 말라 그랬어요. 장첨지도 이생원도 천하하듯이 경허선사 또한 자신도 마땅히 그 일을 보게 되리라. 뭘 천하를 천하하셨어요? 천하하셨죠. 그거 말한다. 평소 경허는 죽음의 순간을 크게 부각시켜 언제 임종에 당해서 뭐 하면 좋다. 경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삶 속에서 임종이에요. 임종에 이르러서 뭘? 공성을 유지하라 그랬죠. 공성 이거 했어 안 했어요? 공성을 유지해야 돼요. 뭐 말한다. 평소 경허는 죽음의 순간을 깨 보시키고 경허는 성광사에서 나오네. 진지는 강백과 계율에 대해 논하면서 인간의 생사대사가 죽음에 임박해서 가장 중요하다.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데 자신은 진지능이가 지랄지랄을 해요. 막 경허선사를 잡들이를 해. 스님은 뭐 대선사가 시끄러. 나중에 진지능 강백도 경허선사의 제자가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때의 경허선사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임종이 가장 생사대사가 가장 중요한데 나는 이때 임종에 당해서 내 성품이 뭐 하는 걸 알고 있다. 성품이 공함을 나는 알고 있어요. 성품이 공해요, 안 공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택해야 할, 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성이야. 내 성품이 공할까 안 공할까를 봐야지 임종에 이르러서 두렵지가 않지요. 그 임종에 이르러서 공성을 유지해야 생사유탈권이 있다 그랬죠. 내가 성품이 공함을 알고 언제나 공성을 내가 보고 있어. 공해. 공함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랬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사를 초월할 수 있더라. 이 공성을 유지해야 돼. 아시겠죠? 그 말하고 곧 바람 그치고 불이 꺼질 때가 됐어. 그렇게 되면은 생사윤회를 반복해야 하는 미몽의 꿈속이다란 말이야. 그때가 바람 그치고 불 꺼지면 이것이 생사윤회를 그쳐야 하는 미몽의 꿈속인데 내가 공성을 딱 유지하고 있으면 생사가 자유로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태어나고 싶지 않으면 안 와. 나는 안 올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유지하는 그 힘을 언제까지 길러야 돼? 살아서 있을 때 길러야 한다면 살아있을 때. 응?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냥 아주 깜깜절벽이더구만. 젊은 애들이 차라리 더 깨끗해. 노인 애들이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아왔어 인생을.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시키고 이렇게 능글맞어. 다 거짓말쟁이야.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쟁이라 뭘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고 어떤 게 깨끗한 것인가 도대체 그 뭐라고 그래 인간의 그 본성 있잖아요. 우리의 그 마음짜리 성품짜리를 제대로 유지하고 살아온 자들이 뭐래요 이게 어지러워요. 아이고 참내 기가 막혀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아온 자나 이렇게 살아온 자나 사는 건 똑같아. 지는 뭐 오래 더 오래 사나? 근데 왜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인간의 본성 자리를 유지하면서 수행자로서 수행이나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야지. 더럽게 살아서 이거를 나무래자고 하자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들어 있었고 안 나무래자고 하자니 그냥 속상하고 아유 시끄러. 아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아. 나보다 더 많이 알아. 난 박사라 난 경허스님밖에 몰라. 아이고 더 이상 뭐 알고 싶지 않아요. 난 절대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를 알아라. 너나 알아. 싫다고. 에휴
어리석은 중생은 평생을 탐진 번뇌 속에서 탐심, 진심, 치심, 중도불이의 바른 경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너니 나니 옳으니 그르니 아이고 자기 주장이 제일 많아. 그걸 우리가 그게 어쩌면 이렇게 부처님 잘해놨어.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에도 됐지. 금강경을 그냥 읽으면서 그냥 건다리를 읽었더니 알고 보니까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왜 이렇게 딱 맞아. 근데 뭐 부처님 당시도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중생들을 깨닫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진실이란 말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진실의 방이라고 뭐 옛날에 뭐 프로 도대체가요 뭐가 진실이요? 근데 잘도 살아가. 제주도 좋아. 우리 같은 놈은 거짓말 한마디 했다가는 병이나 갖고 뒤지려고 하는데 잘도 너니 나니를 구분하는 분별심을 생사에 헤매려 드느냐 고 경책하고 있는 선지식 경하더라. 결국 경하는 동학농민 혁명으로 잃어버린 그리운 얼굴들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서 지금 이걸 쓰신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장첨지 이첨지도 다 천하하고 나도도 천하해. 그러니까 너무 섭해하지 말고 뭐를 공성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홀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고스란히 가슴으로 묻어요. 어디서? 고금당에서. 누구나 만나는 장사미사도 장첨지도 이생원도 전하듯이 나 또한 그러니까 별로 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가시게나.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고 준엄하게 경책하고 있더라. 이렇게 선지시 경언은 이 무서운 비바람의 분노의 불이 꺼지고 생명의 불이 불 꺼지면 어둠성을 헤매는 뭐가 되더라. 꿈속이더라. 누구나 생사의 언덕에서 꿈속인 것을 평생을 탐진 번뇌와 너니 나니 오냐 인하사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하사상이라고 해요 안 해요? 인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해동포라고 하잖아요. 너와 나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안 쉬운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없애면 돼. 나를 놓아버리면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 거기에 나라는 게 끼어들면 남이 생겨버리는 거야. 너니 나니 헤매는 중생이 가엾고 안타까울 뿐이더라. 이라고 스스로 이거 고금당 동굴에서 무슨 동굴? 나홍화상 동굴이죠. 홀로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 된 가슴으로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죽음의 허망함을 시로서 한껏 풀어내면서 얽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시들이 주로 고금당에서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천봉준 보내고 홀로 앉아서 다 보내고 그 긴 고통의 시간들을 고금당에 와서 많이 보내는데 그나마 고금당은 낮에는 안 오세요. 낮에는 신도들이 드나들으니까 그때는 신도가 아니고 뭐죠? 단회. 그래서 이 단회에 단월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못 오고 꼭 밤에만 거기를 가시니까 거의 이렇게 고금당에서 이거를 많이 쓰세요. 이런 비슷한 시들을. 에이그. 자, 그 다음 또 제5부. 이제 드디어 갑오 동학농민혁명 발박. 그 중에서 제21장. 전봉준 비서실장 송희옥이더라. 어떤 사람이 또 전봉준 비서실장 송희옥이랑 뭐 정백현이가 꽃이 어떻다고. 어쨌든 전봉준 비서실장은 송희옥인데 송희옥은 경허선사의 작은 아버지고 송두옥의 동생이고 송두옥이 밑으로 송헌옥이가 있고 송헌옥의 증손자가 송용호가 있어요. 송용호 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누구요? 거기 서울대학교 김상기 박사가 쓴 건데 김상기 박사도 또 언제 가셨는데 벌써 가셨지. 아이고. 에휴. 힘들어. 진짜 이게 한 해 한 해가 힘든 것 같아.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성은 송도옥의 존재성을 통해 더욱더 공고히 다지게 되는데 이 송도옥이가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중심이에요. 이 송도 때문에 이 경허선사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것은 송희옥이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에서 가장 전봉준 가까이서 밀착하여 비서실장으로 전봉준의 손발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 비서실장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 그 비서들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엄청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글이 명필해야 되고, 또 그 어디다 뭘 쓸 때 포기오문 포고문 이런 거 쓸 때도 다 이 비서실장이 쓰잖아요. 근데 그 비서실장은 전부 다 경호선사한테 받아다가 쓴 거야.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송희옥이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경호선사와 항상 발이 다 있었죠. 손이 다 있어가지고 이게 움직일 수 있었고, 비서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는 그 저기가 비서실장이더라고, 직책이.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전봉준 장군의 장인으로 송두옥이 바로 경호선사의 부친으로 송두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부 다 경호선사와의 전봉준 장군의 복잡한 인연관계를 풀어주는 첫 번째 단서가 이 송희옥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전봉준 장군이 경호선사와 관계가 있다? 아이고, 누가 믿어 이거를. 웬 차다가 봉창 뭐래요라고 하다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숲을 헤쳐 들어가, 단서를 잡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디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 이거 틀림없구나 라는 거를 결정적으로 느낀 건 전봉준 공초예요. 공초. 서광범위가 쓴 그 공초 중에서, 공초가 뭐 몇 장이요? 51장이요? 근데 그 중에서 7장인가 8장 더 될 거라면 그게 전부 다 송희옥 얘기요. 기절할 뻔했죠. 야, 이 송희옥이가 이렇게 깊이 관련되어 있구나. 더군다나 처의 7족이래요. 처의 7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처의 2족이지. 처의 2족이요. 3족을 멸한다고 그랬는데, 역적이 반열이 3족을 멸한다 그랬는데, 그 3족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전봉준이 7족이라고 그래요. 거짓 말이죠. 살려내려고. 너는 송희옥을 아느냐? 몰라요. 처음에는 몰라요. 딱 잡아떼죠.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어쨌든 내가 전봉준 장군 공초를, 거기에 송희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공초를 읽는데 공초를 읽는데 송희옥이 나타나니까 맥이 풀리더라고요. 어찌하면 좋으냐. 뭐 사실 전봉준 장군 경호선사 이야기가 그 하면서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 아니기를 바라고, 아니어야지, 이게 말이 되라고 하면서 버둥댔지만, 전봉준 장군 공초가 나타나면서 맥이 풀렸고, 그 모든 거를 더 내려놓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서간문 13편. 서간문은 사실은 내가 굉장히 늦게 그 손을 대요. 왜냐면 어려워. 너무 서간문이 뭔 소린지 읽지도 못할 것 같고, 그냥. 더구나 한두 편도 아니고 13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한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삼이서가 세계화 전영호한테 보낸 게, 학원서 전봉준, 서석사, 귀산장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려져 있는 그걸 보면서 드러나는 게 더 이상 할 말을 잃어서 내가 끝났구나.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건 북성으로 돌아간다. 북성. 내가 대중한테 대중을 모아놓고 괜히 선법을 펼친다고 요령만 흔들어 놓고 교령을 흔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는데, 내가 대중을 모아놓고 하지 못한다. 이건 역사적 사건으로 남는다. 내가 영원히 사라지더라도. 그래서 나는 북성으로 돌아가느라라는 마지막 서간문 13편째에 북성으로 돌아간다고 써있는데, 할 말을 잃었고, 그래서 나의 슬픔은 아니기를 바랐던, 그것은 현실로 다가왔고, 송희옥이가 전봉준 공초에 나타나면서 이건 빼박이구나. 에휴, 모르겠다 하면서 모든 거를 포기하게 되고, 더 이상 아니라고 부정하기에는 춥네.
언제까지도 날 주. 참으로 받아들이자 라고 시작하면서 이거를 이제 덤덤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더라. 그것은 전봉준 장군의 장인으로 송도에게 바로 경호선사 부친으로 송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를 복잡한 인연을 풀어주는 첫 단초가 되는 송희옥이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송두옥은 경호선사와 전봉준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죠. 왜?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 전창혁이와 경호선사의 아버지 송두옥이가 서로 친분이 있어요. 친구야. 언제서부터? 중마고야. 당촌마을. 고창의 당촌마을에서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천안매부의 관계성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보다 확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송희옥이더라. 전봉준 장군 비서실장. 그가 그때 바로 당시에 정백현이라는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때 전봉준 장군과 함께 비서를 맡았어요. 송희옥이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인물에서 정백현이라는 인물은 동국민혁명의 회오리 바람을 용케도 피해가지고 도망가요. 살아요. 끝까지. 동국민혁명이 다 끝난 이후에 나타나서 살아서 그 증손자가 바로 정남계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회장 살아남아요. 근데 그 송희옥이는 불행하게 그 고산 있잖아요. 그 저기 어디야 완주군 고산 거기에서 그 관군에 의해서 전사해요. 그 소리를 듣고 전봉준 장군이 송희옥을 구하려고 갔다가 중간에서 그 얘기를 듣고 대성통곡하고 돌아서죠. 지금도 정남기라는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조상을 빛내는 엄청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경호선사는 없어가지고 우리 경호선사는 없어서 송희옥도 별로. 이에 반해서 함께 비서로서 활약했던 송희옥이라는 인물은 생몰 연재조차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죠. 근데 몰은 알아요. 몰은. 근데 몰도 1894년 12월이라고만 알고 있고 생년월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연구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현실이었으니 그는 전봉준이 자신이 고백한 공초에서 송희옥을 자신의 처에 칠족이 된다고 자술하고 있지만 거짓말. 사실 송희옥은 그보다 훨씬 가까운 삼족의 반열에 경호의 삼촌이에요. 경호선사의 삼촌이라 전봉준은 송희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죠. 삼족의 반열에서 기어이 빼내요. 칠족으로. 그를 삼족의 반열에서 기어이 빼낸 것이다. 전봉준 장군은 자신이 처형당한 후 역적의 신분이 삼족을 되라는 무서운 형벌의 화가 가족에까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짐짓 처의 칠족이라노 칠촌이라고 하여 멀리 그 관계를 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것의 근거는 경호선사의 부친 송도옥과 송희옥은 형제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칠촌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처럼 송희옥은 전봉준 장군과 경호선사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들어있지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송희옥의 호가 칠서라고 했지. 이 경사가 지어준 거지 뭐. 응? 칠서, 칠흑, 577에다가 서광서자요. 57과 서광 이게 뭐예요? 이거 중도야? 어마어마한 중도지. 577에 우리가 칠같이 어둡다고 해놔요 안 해놔요? 거기다 그냥 바로 서광을 집어넣었어. 오마이 갓이야? 이건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니까. 경선사가 지어준 이름 칠서. 내가 하고 싶다. 자, 그것은 경호선사의 부친 송도옥과의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송희옥은 경호선사의 삼촌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봉준은 경희옥과 그 일가를 다 살리기 위해 자신의 공주에서 송희옥을 칠촌이라고 거짓 증언했다. 송희옥은 생물연대 비상으로 동학의 지도 따라서 1894년 동학농민전쟁 시 전주 도집장이었어요. 도집강으로 일명 송덕인이야. 이름은 덕인이고 호는 칠서야. 자가 칠서지. 칠서에서 577 나오잖아요. 서. 상서로울 서. 였으니 공식적으로 전봉준은 공추에서 전봉준의 처족으로 칠촌이라고 말하더라. 그러나 이 자백 역시 송희옥을 보호하기 위한 자백으로 처음 신문에서는 아예 처음 신문할 때는 너는 송희옥을 아느냐 몰라요 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했죠. 아예 모르는 인물이라고 딱 잡아댔다가 재차 공판할 때 송희옥이 자신의 처족이라고 실토를 해서 남들이 그러는데도 송희옥 안다는데 왜 거짓말시켜. 남들 놈의 새끼들은 또 무엇이여 이게. 꼭 그 고자질하는 놈들이 있다니까. 그 외에 자세한 신상이나 송희옥에 대한 대원군과의 연계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어떤 불리한 증언도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불황아예요. 불황아 떠돌이. 아무튼 거처가 없는 사람이고 그 실없는 사람이라니까 라고 거짓말을 시켰죠. 송희옥은 1894년 고종 31년에 전봉준과 함께 기병하여 공식적으로 비서가 되었더라. 그때 이제 비서라는 역할을 줘요. 그 동학농민을 혁명을 일으킬 때에 공식적인 직함이 비서야. 그해 9월에 대원군의 신복인 동학교도 박동진이죠. 송희옥에게 와가지고 전봉준의 동학군이 빨리 서울로 올라오도록 말하였다는 사실을 서신으로 송희옥을 통하여 전봉준에게 알렸죠. 왜냐 이게 9월이니까 9월에 북정 남접이 합쳐가지고 어디로 향해? 오금치로 향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원군의 신복인 동학교도 박동진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송희옥이 와서 전달을 해. 빨리 진격해 돌아라 하니까 송희옥이 또 서간으로 또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전봉준에게 보냈다 이런 얘기. 이러한 근거는 동학농민운동 제2차 봉기 때 2차 때죠. 흥선대원군이 전봉준을 사주하거나 적당한 때를 알렸다. 2차 때부터 이제 대원군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빨리 진격해서 서울로 들어와라. 대원군은 전봉준의 처족 삼촌이자 전주 대도소 도집장인 송희옥을 선공주사로 임명했어요. 송희옥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대원군의 측근인 박동진과 정인덕이 이 송희옥과 접선을 해요. 박동진, 정인덕이. 전봉준에게 밀지를 보내요. 지금 대원군이 빨리 서울로 진격하라 라고 한다. 전봉준에게 밀지를 보내 대원군의 뜻에 따라 재봉기할 것을 주문했어. 이게 2차 봉기죠. 2차 봉기. 김계남에게는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을 통하여 김계남도 또 봤는데 대원군이 손자를 통해 손자 이준용을 통하여 전승지 이건영과 접촉을 시켜가지고 이건영은 김계남을 또 만나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박동진에 대해 손을 대고 또 이준영을 손을 대는 거죠. 그래서 대원군이 이제 2차 봉기를 주도시키고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에 전봉준, 김계남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체포된 이후 전봉준은 공초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김계남은 대원군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자백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김계남이는 끝내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말을 했고 전봉준은 죽는 순간까지 대원군을 지켜요. 의리죠, 의리. 송희옥은 흥선대원군의 신복들과 서로 연락을 몇 번 하였지만 전봉준은 그와 같은 관계를 철저히 부인해요. 왜냐하면 송희옥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 다리가 건너잖아요. 그것도.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죠. 농민군 지도부에서는 봉기 초기부터 무수한 경문, 통문, 행동구약, 패정계약안 등을 써서 진중에 돌리고 전국에 띄웠어요. 이거는 다 경허선사가 또 누구를 통해서 송희옥을 통해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희옥도 가방끈이 길었어요. 예, 굉장히 유식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비서가 아니고 모든 것에 사통오다라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을 비서실장이라고 했습니다. 전봉준은 이를 자신이 쓰기도 했어요. 경문을 직접. 그러나 문장력이 뛰어난 송희옥에게 대서한 경우가 많았더라. 또 송희옥은 또 경호선사로 또 받고 송희옥은 전부장에서 연합전사를 형성하고 이어서 백산에서 대집회를 열고 부서를 정할 때부터 비서가 됐어요. 이미 비서로 저기를 받았죠. 직책을. 비서는 비밀스러운 글을 담당한다는 뜻이요. 지금으로 말하는 이 따까리 밑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비서가 아니고 송희옥, 정백현이 임명되었더라. 그 당시 비서는 문필력이 뛰어나고 학식도 겸비한 식자층으로 특히 송희옥은 문필력이 뛰어난 자였더라 이런 얘기죠. 이 두 사람은 바로 전봉준 장군의 직속 신복이었던 것이다. 전봉준 장군의 비서실장이 송희옥과 정백현 이렇게 두 명이었으니까. 밥을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프단 말이냐.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어요.
미치겠어. 물 먹어야지. 물로 배 채워야 돼. 물로 배를 채우자.